자, 이제 오늘부터 10회 동안 이제 민소법이죠. 그 민소법은 특히 또 제가 뭐 지켜보니까 이제 민법은 뭐 선행도 하고 뭐 이제 민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많이 보시는데 이제 민소상법으로 갈수록 뭐 공부 시간도 그렇고 양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장 강의를 열어 드렸으니까 저 암기장의 부분은 이제 민소하고 상법은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거의 이제 기본 강의 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맘때 대부분 이제 사망에 올라가시거나 그런 분들이어서 뭐 민소 상법 같은 민소 특히 이제 민소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보니까 민소 완만 뭐저 필수 전필이고 그다음 투는 뭐 필수 아니니까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 자체를 잘 모르니까 뭐 기본서를 봐야 되지 않느냐 또는 뭐 기본 강의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던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사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때처럼 뭐 객관식 따로 중간식 따로 이것도 아니고 다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도 이제 다 갔잖아요. 뭐 2월부터 해도 이제 1년 뭐 12개월도 안 남은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한 과목당 한 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한 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달 안에 선택 사례 기록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암기장에 정리된 내용을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암기장 강의할 때도 이제 올해 강의야 뭐 나중에 3월에 또 생기겠죠 하겠지만 제 암기장에 정리된 내용은 거의 이제 기본서 강의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빠져나간 부분은 어느 책인 다 그렇잖아요. 뭐 2,000페이지짜리 책을 봐도 빠져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형으로 좀 보완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차피 선택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지 지금 뭐 기본 강의를 듣고 저 기본서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보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걸 다 못 봐요. 매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좀 시작하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뭐 한 과목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암기장 강의를 하루에 뭐 한 6개 정도 쟁점씩 시험을 보실 텐데 민법처럼 근데 그 쟁점 가지고 뭐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장 강의를 열어드린 것도 그 얘기니까 그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민소상법 갈수록 뭐 민법도 그랬지만 이제 민소상법도 거의 이제 기본 강의 안 들었다 그냥 뭐 이제 처분권지란 말 들어본 정도 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기본 강의 하듯이 꼼꼼하게 했으니까 그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정리된 거는 따로 안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제 책에 거기 뭐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선택형 하면서 카바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빠져나간 거는 그 몰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정불안하면 뭐 교수님 교과서나 뭐 이제 교과서처럼 좀 양이 많은 기본서 소위 말해서 뭐 그런 것들 이제 정불안하시면 사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정도로 뭐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저 사전 찾아보듯이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뭐 기본 강의 듣고 뭐 이럴 시간은 없으니까 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과목당 한 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공부하실 게 그러니까 과목당 한 달이 안 되는데 그 한 달 안에 선택 사례 기록을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뭐 만만하지가 않죠. 물론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준비하신 분이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 효율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부를 이제 그것도 사람 성격인데 너무 그물을 촘촘하게 짜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뒤가 이제 헛소리해지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기설기 짜더라도 자꾸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너무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뭐 그물을 촘촘하게 짜기 시작하면은 막판에 가갖고 시간이 모자라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그 객관식 같은 것도 두꺼운 책 보다가 보면 겨우 뭐 억지로 한 번 보는데 한 번 봐선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면 이제 저희 때도 그랬는데 양이 워낙 많으니까 뭐 처음에는 홀수 문제만 풀고 뭐 다음에는 짝수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반복을 해야지 너무 꼼꼼하게 보면 다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암기장은 특히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지 뭐 민법도 그랬지만 특히 제가 뭐 4월 말에 뭐 종합반 개강해도 그렇고 항상 이제 민소상법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암기장 강의할 때 제가 기본 강의처럼 시작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강의처럼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민소도 민법처럼 하루에 뭐 이제 회당 한 6문제 뭐좀 어떤 때 7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점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했고 그다음 특히 민소는 절차법이라서 근데 절차법인데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7과목 중에서 제가 볼 때 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민소법 같은데 그러니까 상법 같은 것도 또 이제 뭐 주식거래 이런 거 안 해보고 또 회사 이런 게 개념이 잘 없으니까 좀 다른 의미로 좀 어렵고 민소는 또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뭐 변호사 해보시면은 사실 또 별게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절차니까. 그래서 이제 민소는 특히 이제 목차 같은 거, 그 통으로 뭐 사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목차 같은 거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번은 이제 사물관할인데 사물관할은 이 문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토지관할 관련해서 토지관할은 뭐 관할도 지금까지 벌써 토지관할 2번 출제됐는데, 자, 관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장에도 그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토지관할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토지관할 쟁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특히 민소법은 이렇게 이 순서도처럼 이제 목차들을 흐름을 좀 정리해야 나야 되는데, 토지관할 나오면 일단 합의관할이 있는지 봐야죠. 그래서 합의관할이 있다. 그럼 이제 합의관할의 이제 유효성을 먼저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인지, 그다음 무효인지. 그러니까 합의관할의 요건, 그 요건을 붙이면 의의고 의의를 쪼개면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관할의 이제 요건 및 뭐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합의관할이 유효다. 뭐 서면으로 해야 되고 특정된 법원이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관할이 유효면 뭘 검토해야 돼요? 합의관할의 모습. 뭐 또 태양 이런 뭐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전속적 합의관할인지 부가적 합의관할인지 이걸 검토해야죠. 그럼 전속적과 부가적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통설 판례가 법정 관할 중에 하나 정하면, 그러니까 통설 판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설 판례가 법정 관할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면 그건 전속적이고, 법정 관할 외의 관할을 정하면 그건 부가적이다. 그게 통설 판례잖아요. 그럼 이제 법정 관할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정 관할, 토지 관할 말하죠 지금. 법정의 토지 관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그러니까 보통재판적은 이제 피고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뭐 2조 등으로 가잖아요. 그럼 피고 주소지. 그다음 특별재판적은 이제 쭉 스크린하면서 찾는 거죠. 문제되는 걸. 그 법정을 펴놓고 이제 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무행위, 불법행위지 뭐 특별한 거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정하면 이제 그래서 법정 관할이 예를 들어서 ABC다. 그래서 법정 관할이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정하면 전속적이고 그 외에는 부가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전속적인데 전속적으로 A 법원인데 뭐 다른 데 제기했다. 그럼 관할 위반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관할이 적법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법하면 이제 관할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할 위반 여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합의 관할이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정 관할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법정 관할. 그래서 법정 관할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2명 이상이 나오면 다 뭐예요? 이제 관련 재판적 검토하는 거잖아요. 관련 재판적. 그래서 관련 재판적으로 가서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에 따라 뭐 25조로 가는 거잖아요. 25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관적 관할이 되면 뭐예요? 뭐 갑과 을 사이에 합의 관할이 있다. 그게 이제 병한테 미치느냐. 그래서 이제 합의 관할의 뭐 이제 유효일 때 모습 이런 것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뭐 주관적 범위. 그래서 주관적 범위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 관할을 했다. 근데 그게 병한테 뭐 보증이 병한테 미치느냐. 그래서 그런 건 주관적 범위에서 안 미친다. 근데 이제 관련 재판적으로 걸릴 수 있고 그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범위는 이제 제3자한테 미치느냐. 그래서 채권자하고 주채무자하고 합의 관할을 했는데 그게 보증인한테 미치느냐. 뭐 그런 문제. 그다음 승계인한테 미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청 승계인, 채청 승계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가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서 이제 관할이 위반이 됐다. 그래서 관할이 위반이 되면 변론 관할 성립하는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관할은 다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관할은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해 놓으면 선택형도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물 관할은 오늘 1번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관할은 사실 이 2개만 정리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것도 적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도처럼 머릿속에 이제 자꾸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 사례는 이제 토지 관할도 벌써 2번 출제됐고, 이제 출제된 지 오래됐으니까, 뭐 관할은 항상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문제. 그러니까 그건 뭐 제끼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민법에서 뭐 대리 항상 공부해야 되듯이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해놔야죠. 그런 것도 암기장 강의할 때 정리해놨으니까 안에 내용 살붙이는 건 이제 암기장 강의 들으시면 사시면 되고. 요게 이제 토지 관할의 전부잖아요. 그럼 이제 2조부터 쭉 이제 조문을 읽으면서 그 조문의 해석은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토지가 나오면 뭐가 됐든 법정 관할은 무조건 찾아야 되잖아요. 뭐 합의 관할이 있든. 그래서 아예 합의 관할을 안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합의 관할 안 주어지면 없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구조로 가죠.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들을 보시고 토지 관할은 그 다음에 이제 사물 관할은 요 문제 보면 되죠. 자, 일단 그 문제 1페이지에 그 참고 법령 먼저 보세요. 박스에서 문제 박스에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2조에 보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 또는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합의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 그다음에 지원의 합의부죠.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소송 목적의 값 이제 5억 원을 초과, 그러니까 5억 원이 초과죠. 민사사건하고 인지법에 해당되는 민사사건을 1심, 그래서 5억 원이 초과가 되면 합의부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로 올라가셔서 지금 처음에 4억 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4억 원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4억 원 플러스 지송금을 더하면은 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제 두 번째 박스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4억 원 및 이에 대한 17년 3월 11일부터 완제일까지 월 1%니까 월 4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연 4,800만 원이니까 이걸 더하면 지금 한 5년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지송금을 더하면 5억이 넘어가서 합의부 사건인데 원금만 보면 4억 원 단독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금만 계산할 거냐 지송금까지 계산할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사물관할은 이 문제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로마자 2번에 그러면 이제 목차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 청구 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이자 지송금 뭐예요? 단순 병합이죠. 소송물이 다르잖아요. 판례에 따르면. 그럼 이제 합산의 원칙으로서 21조 조문 써야 되잖아요.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 청구할 때는 여러 청구 값을 모두 합해가지고 속가를 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여금 1억 원, 그 다음에 뭐 매매대금 3억 원, 그러면 이제 4억 원이잖아요. 속가 정할 때. 단순 병합일 때는 원래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거에 대한 예외가 2항이잖아요. 2번 합산 원칙의 예외로서 손배 청구가 부대 목적일 때는 그건 안 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부대 목적 27조 2항에 대한 판례 해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례들이죠. 조문을 해석해주는 판례잖아요. 개념을 정의해주는 판례들 이런 거 기본기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소송 목적의 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대 목적이란 지연했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 배상을 말하죠. 따라서 이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 4억 원만. 그럼 이제 단독 사건이죠. 그럼 소재기 할 때는 단독 사건이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관할 결정의 표준 시기. 그래서 법원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재기 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소재기 할 때 주소가 서울이어서 서울로 소재기를 했는데 서울중앙을 예를 들어서 근데 중간에 소송 도중에 뭐 대구로 이사 갔다. 그렇다고 이송해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관할은 소재기 시를 기준.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뭐예요? 사물 관할 예외가 있죠. 단독 사건의 계속 중에 합의부로 청구가 확장이 됐다 이럴 때 또는 뭐 단독 사건인데 피고가 합의부 사건에 반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그럼 그거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합의부 이송을 하죠. 그게 이제 뭐예요? 관할 항정의 예외잖아요. 예외 34조.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이제 뭐예요? 원고가 5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5억 1천만 원이면 당연히 합의부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합의부 이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관할은 변론 관할로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암기하셔야죠. 제가 민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등기가 무효면 실법인지 마지막에 검토하라고 했죠. 그것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할은 마지막에 변론 관할을 써야 되는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 왼쪽 편에 문제 바로 위에 이제 피고가 뭐라고 했어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부인을 했잖아요. 부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본안 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마지막에는 관할은 토지든 뭐 사물 관할이든 관할이 적법할 때는 문제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위법한 관할이 나오면 이제 변론 관할 검토한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등기가 무효면 실법인지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목차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자동으로 답안 써질 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제 뭐 보통 뭐 이렇게 뭐 종합반 같은 경우도 4월 말에 시작하면은 뭐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제 내용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진모나 이럴 때 이제 답안지를 열심히 써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써지죠,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할 때부터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목차 잡고 암기하고 그리고 뭐 10점을 맞더라도 자꾸 써봐야지. 그게 뭐 공부를 그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됐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교과서 펴놓고 오픈북으로 시험 봐도 안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차들을 자꾸 이제 암기를 해서 살을 자꾸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관할은 맨 마지막에 변론 관할이 문제되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야죠. 그럼 변론 관할에 뭐 저기 조문 베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의민 요건 이렇게 목차 잡아도 되죠. 그래서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는데 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요.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 제출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해야 되죠. 본안 변론. 그게 이제 변론 관할이잖아요. 그럼 넘어가서 2페이지에 그러니까 변론 관할도 여기 있는 요건 요 내용만 보면 객관식도 다 100%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을 너무 급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객관식이 이제 뭐 객관식을 매겨보면 점수가 탁 나오니까 객관식 공부한다고 그냥 뭐 내용도 익히지 않으면 제 문제만 푸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 같은 거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 사례에서 다룬 쟁점들은 거의 다 객관식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론 관할도 객관식 문제 찾아보세요. 뭐 법전형 문제든 변심 문제든 이 요건에 있는 걸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객관식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 없어요. 물론 구석지에 있는 뭐 벗어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정답 고를 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정리해도 되니까 뭐 급하게 뭐 객관식 문제를 자꾸 푸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건에 가서 보시면 변론관할 의의를 끌면 되잖아요. 소가 관할권 없는 1심 임의관할 법원에 제기됐는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하거나 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죠. 물론 이제 관할 위반 항변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본안 변론 또는 진술이란 이제 사실상 법률상 진술하는 걸 말하죠. 나는 뭐 만난 적이 없다, 뭐 돈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건 사실상 진술이잖아요. 그다음 뭐 소멸시 완성됐습니다 이런 건 뭐 법률상 진술이고. 즉 소송몰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한 진술을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차적 사항,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하거나 뭐 그날 바쁘니까 길 좀 변경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본안 진술이 아니죠. 그다음 판례도 뭐예요? 피고가 주의적으로 소각하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비적으로 기각해 주세요. 이것은 본안 변론이 아니다. 단순한 소각하는 본안이 아니잖아요. 소송 요건의 문제니까. 그다음 세 번째, 본안 변론은 관할 위반임을 알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출석해서 구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뭐는 안 돼요? 진술 간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술 간주가 되더라도 이제 변론 관할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거고. 그래서 밑에 판례도요. 피고의 본안 변론 준비 절차 진술은 현실적 동감 쳐주시.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 답안지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저 답안지를 꼼꼼하게 안 읽기 때문에 키워드를 썼는지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많은 답안지를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대로 잘 못 쓴 것 같아도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건 교수님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나는 많이 쓰고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좋다. 그건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으면 뭐 현실적이란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말 뭐 100개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현실적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판례 문구를 자꾸 외우시라는 그 얘기죠. 따라서 불출석 답변서 진술 간주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판례의 태도 쓸 때는 뭐 마지막 두 줄에 피고의 불출석 판례는 피고 불출석 답변서 진술 간주는 이제 변론관할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검토 부분에 뭐예요? 피고 본안 변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면 되죠. 그럼 이제 객관식도 뭐 요즘은 객관식에서 결론만 묻는 게 아니라 논거 이유 이런 것도 묻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객관식 문제 찾아 풀어보세요. 그럼 다 풀릴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소결에 관련해서 이제 임의관할인 사물관할 위반이 있고 그 전송관할 위반은 뭐 변론관 안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관할 위반 항변 없이 그다음 뭐요 매매계약 체결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 그래서 변론관할은 성립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론관할 성립했음에도 판사가 이송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물관할은 뭐 이 문제 통해서 27조의 해석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관할은 뭐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만기장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파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법 총칙도 보면 이제 권리 주체 나오듯이 소송법도 당사자 파트로 가죠. 그럼 이제 당사자를 어떻게 해요? 일단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확정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한테 뭐요 A 고등학교 교장 김갑동 이렇게 해가지고 소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A 고등학교를 상대로 했다는 건지 아니면 김갑동 교장 개인을 상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불분명할 때는 일단 확정을 해야죠. 확정.
그래서 이제 소장의 피고란에 이제 A 고등학교 교장 김갑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를 상대로 한 건지,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교장 개인을 상대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보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서 청구지, 청구인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 이제 확정된 당사자가 뭐예요? 이제 일반에서 구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죠. 당사자 능력.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일반에서 항상 구체로 가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있더라도 이 소송에 적격이 있는지 봐야죠.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아무 소송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대신 소송할 수 없으니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적격이 있더라도 뭐예요? 소송 능력이 있는지. 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이 못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소송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변론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과서 목차잖아요. 교과서 목차. 그래서 이제 그 목차 안에 하부 쟁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합이 나왔다. 뭐예요? 당사자 능력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 11월, 12월 달에 돼도 저 조합 문제를 내보면 당사자 능력의 문제다. 이 말을 안 쓰는 사람이 한 두세 명은 돼요. 그리고 심지어 뭐 잘못 주소 파악해갖고 조합의 당사자 능력 문제를 냈는데 오늘처럼 뭐 적격 문제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미성년자 나오면 소송 능력의 문제인데 뭐 당사자 능력 쓰고 이렇게 이제 주소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당사자 확정에서 뭐 교과서도 모든 책에 보면 다 이제 하부 목차들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1문의 2가 성명 모형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명 모형 소송. 이것도 중요한데 안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사례 문제. 성명 모형, 그다음 뭐 표시 정정 이런 거 있잖아요. 표시 정정. 네, 표시 정정. 그다음 뭐예요? 재소전 사망. 그래서 재소전 사망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 확정이잖아요. 그럼 이런 쟁점들이 나오면 이건 당사자 확정의 문제다. 그 오늘 그 이문에서 제가 일부러 이제 외우시기 좀 편하고 좀 오래 기억하라고 문제를 쪼개놨는데 문제 1번 없이요. 바로 2번, 3번만 나와도 뭐예요? 이 문제 1번을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목차를 쪼개놨는데 만약에 공통된 사실관계에서 문제 1번 없이 2번, 3번만 나왔다. 그래도 뭐예요? 당사자 확정을 먼저 써야 된다. 그럼 성명 모형 나오면 아 당사자 확정이구나. 그래서 이제 당사자 확정의 문제의 일반론 확정 기준을 쓰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 써야 되죠. 그래서 2번, 3번이 나왔는데 1번 답안지를 빼먹었다. 그럼 객관식 두 문제 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배점이. 그러니까 이제 뭐 객관식 같은 거는 딱 매겨보고 또 뭐 시중에 이제 뭐 대충 예상 점수들이 돌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데 사실 뭐 파괴력으로 보면 뭐 객관식 뭐 한 문제 2.5점 아니에요. 근데 사례 같은 거 목차 하나 빼먹으면 한 5점 날아간다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사실 그게 정비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못 하는데 사례 기록을 잘 보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비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객관식을 잘 못 보신 분들이 이게 시험을 통과를 못 하는 게 객관식 답이 틀리면 뭐예요? 사례로 내면 사례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정비례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잘 못하는데 사례 기록은 잘 보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그러니까 뭐 100명 기준으로 하면 뭐 한두 명 있을까 정도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점수가 낮다는 건 그만큼 정확하게 답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객관식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례로 나와도 사례도 답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뭐다. 물론 이제 A설에 따르면 뭐 A 결론이 나오고 B설에 따르면 B의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판례가 A란 말이에요. 그럼 A라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판례도 제대로 못 쓰고 결론을 모르니까 답이 틀리고 이렇게 되면 객관식도 틀리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객관식 점수가 낮은데 사례 기록 커버하는 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드물죠. 그러니까 이제 커버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는데 객관식을 좀 실수해서 마킹을 잘못하거나 밀리거나 이런 특단의 사정이 아니면 대부분 이제 비례해요, 비례.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의 수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객관식도 틀리고 사례에서 답도 틀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 문제를 빨리 풀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당사자 확정이 나오면 성명 모형, 표시 정정, 재소전 사망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그럼 당사자 능력일 때는 뭐예요? 권리 능력과 관련된 거니까 법인. 그 다음에 비법인, 이제 주로 사단이 많이 나오죠. 재단 거의 잘 안 나오고. 그 다음 조합이잖아요, 조합. 그래서 법인은 그러니까 법인하고 당연히 자연인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법인은 설립등기하면 법인이니까 이제 법인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래서 이 권리 능력자니까는 당연히 당사자 능력 있죠. 그다음 비법인 사단은 원래 권리 능력자는 아닌데 이제 뭐야 5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주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비법인 사단은 민법상으로는 뭐 비법이니까 당연히 권리 능력은 없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민소법상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럼 조합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조합의 당사자 능력 인정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오늘 3번 문제. 그럼 이게 나오면 첫 번째 뭐예요? 당사자 능력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이제 그 외우시라고 목차를 쪼개서 문제를 냈는데 그 밑에 문제만 나오더라도 조합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 이걸 먼저 쓴다고요. 무조건. 그래서 특히 당사자 파트에서는 주소를 파악하셔가지고 첫 번째 목차가 확정의 문제, 능력의 문제, 적격의 문제다. 이걸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체 법적 성질을 시험 문제 주어지면 A는 뭐 민법상 법인인 이러면 이제 뭐 A가 법인인지는 검토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법인은 뭐 등기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법인과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있다잖아요. 설립 등기. 그래서 실질은 똑같잖아요. 법인의 실질을 갖췄는데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고 설립 등기 안 하면 비법인 사단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과 조합은 이제 오늘 뭐 비문제처럼 나오잖아요. 그럼 뭐 단체성의 강약, 그래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고 조합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체로서의 제약은 받지만 단체성이 이제 비법인 사단보다는 약하잖아요. 계약 관계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A는 민법상 민법상 조합인 뭐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 이제 비법인 사단이 되면 52조에 따라 당연히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 조합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이제 학설 대립 있고 판례에 따라서 부정설로 가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다음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예요? 제3자 소송 담당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는 당연히 당사자 적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뭐예요? 관리 처분권의 문제죠. 그래서 실체법상 관리 처분권을 가지는 자가 소송법상 당사자 적격을 갖잖아요. 그럼 관리 처분권 뭐예요? 소송 수행권 있잖아요. 소송 수행권. 그래서 실체법상의 관리 처분권을 갖는 자, 뭐 대표적으로 소유자는 자기가 관리 처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있죠. 그 다음에 소송 수행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이제 실체법상의 관리 처분권이 없더라도 소송 수행권을 부여받으면 뭐가 있어요? 당사자 적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법정 소송 담당. 그 다음에 임의적 소송 담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정 소송 담당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채권자 대의 소송 이런 거 보잖아요. 채권자 대의. 그래서 채권자 대의에서 물론 소수견해 있지만 통설 판례는 법정 소송 담당 병행으로 보잖아요. 그다음 임의적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명문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명문에 규정이 있는 거하고 없을 때 그 명문 규정이 있는 게 뭐예요? 선정 당사자잖아요. 선정 당사자. 그러니까 선당도 최근에 판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본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선당이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본시험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 모의 시험에 슬슬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선정 당사자는 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선정 당사자. 그다음 명문 규정이 없을 때 뭐예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시험 보실 조합의 명문 집행조합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조합. 그러니까 조합도 중요하고 선당도 중요한데 한 번도 둘 다 안 나왔죠. 본시험에서는. 근데 선당도 그래서 계속 예상 문제로 꼽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모의 시험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던데 사례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특이급 예상 문제로 대비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예요? 당사자 적격의 문제다. 이 주소를 써야 돼요. 그다음 소송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일 진도가 그러니까 내일인가 모레쯤에 한번 검토할 텐데 그래서 소송 능력과 관련해서는 일단 2명 정리해서 미성년자하고 일단 미성년자가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객관식용으로야 뭐 가족법에 있는 조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주관식은 오히려 민소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크죠. 그래서 얘네 2명을 정리하고 그다음 변론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변론 능력에서 한 2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16년도인가 18년도에 한번 나왔고 그래서 이제 144조 그래서 144조의 문제 요게 또 뭐예요? 선당에 유치용되는 판례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A급 예상 문제예요. 그 2개의 쟁점인데 하나는 이제 나왔는데 그것도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거의 이제 10년 돼가는 것 같은데 그 16년도인가 뭐 그때 뭐 하여간 16년도인가 18년도에 한번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144조가 선당에 유치용된다는 판례 그 2가지가 중요한 예상 문제인데 요건 안 나왔으니까 선당되면서 같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잡으면서 주소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해도 마지막에 시험 보면 막판에 이제
뭐 사순환 같은데 시험 봐도 조합을 냈는데도 막 적격의 문제라고 쓰든가 이제 막 이렇게 주소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각각 주소 안에 그 내용 안에 이제 개별적인 쟁점들을 기억해서 이건 당사자 확정이다, 능력이다, 적격이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당사자 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성명 모형인데 이게 본 시험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 정리하시면 돼요. 요 문제.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특히 또 형소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민소 형소가 비슷한 쟁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소에서는 피고 측은 뭐 위장 출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끔 막 민소 답안지에다가 헷갈려가지고 위장 출석 이런 말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측 모형, 피고 측 모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 착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형소, 민소로 헷갈려가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모를 피고로 소를 제기했는데 소장법은 송달했는데 B가 마치 자기가 모인 양 수령했다. 그러니까 이게 형소로 가면 위장 출석인데 민소에서는 피고 측 모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의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럼 이제 변호사가 무권 대리가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번을 바로 붙더라도 1번을 첫 번째 목차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명 모형의 주소가 뭐예요? 당사자 확정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이제 성명 모형 나오면 당사자 확정이 주소지. 그럼 이제 당사자 확정이 일반으로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 내려가서 보시면 뭐 학설은 참고서 그냥 학설을 쓸지 말지는 그냥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설을 대놓고 물으면 그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나는 학설까지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쓰고 싶다 그러면 뭐 학설 이름만 써도 상관없고요. 학설은 의사설, 행동설, 실질적 표시설, 뭐 규범 분리설 등이 있다 이렇게. 그다음 판례는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판례는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 내용 원인 사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소장에 제일 처음에 소장하고 원고 피고 쓰잖아요. 거기만 보는 게 형식적 표시설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청구 취지, 청구원이 다 본다. 그게 실질적 표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 내용 원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정한다라고 해서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표시설도 사실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 표시설하고 실질적 표시설인데, 물론 뭐 형식적 표시설 주장자도 없지만, 그러니까 형식적 표시설은 소장의 맨 첫 장에 나오는 말 그대로 원고 피고 거기만 본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 표시설은 청구 취지, 청구원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 판례가 또 재소전 사망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사망 사실 모르고 피고로 표시해주게 했을 때, 이거 말씀드린 대로 재소전 사망도 당사자 확정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상 피고를 상속인으로 봐가지고 상속인으로 봐서 표시 정정으로 가잖아요, 판례가. 그래서 표시 정정의 문제로 가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재기했는데 을은 이미 사망했다. 그럼 갑이 을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면 상속인으로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고 동일성이 있다고 봐서 표시 정정으로 가죠. 근데 그 판례에 대해서 기존의 다설은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재소전 사망에서는 의사설을 취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만 각주 6번 보시면 교수님께서 굳이 재소전 사망에서만 판례가 의사설을 취했다고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더라도 판례 결론은 똑같다. 그러니까 판례가 나는 무슨 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요지를 보고 기존의 학설이 우리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인데 예외적으로 재소전 사망을 강간 판결에서는 의사설로 봐가지고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판례를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학설들이.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실질적 표시설에서도 똑같으니까 재소전 사망만 별도로 의사설로 봤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판례 태도에 대해서 학설이 평가가 나눠지면 그냥 의사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쓰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건 출제자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올라가서 그냥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봤다 이렇게 이제 끝맺든가, 아니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판례에 대해서는 의사설의 입장인데 실질적 표시설로도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설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쓰시는가, 그게 가장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그럼 채점자들이 이 사람이 이런 논의를 알고 있구나라고 해서 1점이라도 더 받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학설들이 나눠지면 그 판례가 무슨 입장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면 안 되고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판례 요지만 소개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의사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실질적 표시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쓰시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다음 검토는 당연히 실질적 표시설로 가야죠.
그럼 이제 실질적 표시자까지 다 잘 가요. 그럼 이제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그래서 누가 당사자냐 이걸 검토를 잘해야죠. 검토. 그러니까 사례도 중요한 건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뭐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견해가 대립돼 가지고 A설로 갈 때 A 결론, B설로 갈 때 B 결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A설을 택해놓고 B 결론을 가고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도 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첨삭 같은 거 해보면 답이 틀리면 안에 내용도 틀린 거 아니에요. 내용이 틀렸으니까 이제 답이 틀리겠죠. 그래서 사례도 답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답을 맞추면 뭐 선택형도 자동으로 풀리니까 선택형을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안에게 가서 보시면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피고는 이제 소장에 기재된 피모용자 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A가 무를 피고로 했잖아요. 무를. 그래서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에 그럼 소송 도중에 발견됐을 때하고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됐을 때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오른쪽에 로마자 1번에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모용당한 피모용자, 즉 소장에 표시된 자가 당사자이죠. 따라서 모용자의 소송행위는 무건대리처럼 보잖아요. 그래서 소송행위는 무효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신의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행위는 무효고 소제기는 부적법하니까 각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칙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게 아니 어디는 무효라고 하고 어디는 소각하라고 하던데 그거는 그 대상이 뭐냐죠. 그러니까 소송 행위는 무효잖아요. 예컨대 신의칙에 반하는 증인 신청을 했다. 그럼 증인 신청 행위 이런 건 무효인 거고 소제기는요. 소제기는 부적법하니까 법원은 각하 판결하는 거고 소송 행위는 배척하면 되잖아요. 증인 신청했다. 판사가 안 받아주고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소송 행위는 무효예요. 만약에 소제기했다. 그때는 부적법하니까 각하시켜야죠. 그리고 소송행위는 표현대리 안 되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B가 무명의로 즉 모용자죠. B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소송행위잖아요. 변호사 선임행위는 소송행위죠. 그 무효인 소송행위니까 변호사는 무건대리가 되잖아요. 무건대리. 그래서 무건대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그러나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법적 성질이 무효잖아요. 무효. 그럼 이제 소송 도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가서 보면 당사자 확정은 직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결론을 알아두시면 되죠. 법원이 모용 사실을 소송 도중에 알게 됐다. 즉 그래서 원고 측 모용됐으면 여기는 이제 피고 측 모용이지만 이제 공부하시라고 다 원고 측도 써놓은 거예요. 원고 측이 모용됐으면은 피모용자가 무권 대리니까 무권 대리에 따른 소제기하고 똑같잖아요. 그 뭐라고 했어요? 소제기는 부적법 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모용자가 추인해주지 않는 한 소를 각하하는 거죠. 그래서 소는 각하, 그다음 소송 비용은 모용자가 부담하는 거고, 그다음 피고 측 모용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용자는 내쫓는 거고, 그 진정한 당사자를 다시 불러야죠. 그래서 진정한 피고가 되는 이제 그 피모용자에게 기일통지서 보내가지고 법원에 나와라라고 해서 진행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피고 측 모용 사안이지만 원고 측도 같이 알아두시라고 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소송 행위는 무효인 거고, 소제기는 부적법 각하인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피고 측이니까 변호사 씨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무에게 다시 이 소장 부분 등을 송달해가지고 다시 변론을 진행해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소송 도중에 발견됐을 때는 그런 조치로 가고 판례는 없더라도 그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감 판결. 그래서 민소법 사례 중에 보면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게 뭘 간과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가 결국 민소법의 모든 문제들의 결론이잖아요. 문제가 보면 법원이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 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그럼 이제 어떤 사유를 간과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관할처럼 목차를 기억해놔야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데 간과한 판결, 이 사안처럼 소취하인데 간과한 판결 많잖아요. 그럼 간과한 판결은 일단 무효인 판결인지, 무효인 판결인지 유효인 판결인지를 검토해야죠. 그래서 이제 무효인 판결도 저 암기장의 저 뒷부분에 판결의 편집 쪽 가면은 판결의 무효라고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권 흥결.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오잖아요. 재판권 흥결에서 외교 사절 이런 거는 헌법 문제지 미수에서 사례로 내지는 않고 잘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재판권 흥결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무효인 판결인 거고 우리나라가 재판할 수 없는데 재판했다 무효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문제도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재소전 사망. 그래서 재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 무효잖아요. 무효.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적격. 그래서 당사자 적격을 흥결하면 무효. 근데 여긴 판례는 없고 이제 판례 있는 건 재소전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 반대 그 무조건 모든 당사자 적격 흥결이 아니라 대세가 있는 판결의 당사자 적격 흥결만 무효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거 제가 암기장에 정리해놨으니까 그건 암기장으로 보충하세요. 하여간 무효인 판결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릿속으로 쭉 스크린해가지고 무효인 판결인지 그 보고 무효인 판결이면 판결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유효인 판결이면 뭐예요? 유효인 판결일 때는 이제 확정 전, 확정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확정 전. 그래서 어떤 사유를 간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판결이 확정 전에는 뭐예요? 확정 전에는 이제 상소 사유가, 그러니까 확정 전에는 확정 전 상소죠. 상소. 그럼 상소는 뭐예요? 항소랑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항소랑 상고가 있잖아요. 상고.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간 판결을 위법하잖아요. 그래서 강간 판결이 위법인데 무효면은 이제 뭐 무효인 판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판결에 대해서 상소나 재심이 되느냐. 그래서 상소 재심 여부 이것도 이제 견해 대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소 재심 여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장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건 암기장으로 보충하시고 그다음 유효인 판결은 유효이지만 뭐예요? 위법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전에는 상소할 수 있죠. 그럼 항소는 뭐예요? 항소 사유는 규정이 없잖아요. 민소법에. 그러니까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사유든 항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건 사유 제한이 없죠. 민소법에. 근데 상고는 뭐예요? 상고는 사유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423조 뭐예요? 상대적 상고 이유. 그 다음에 424조 뭐예요? 절대적 상고 이유가 있잖아요. 절대적. 그래서 상대적 상고 이유는 영향을 미쳤을 때만. 그 다음에 424조 절대적은 뭐 무조건 그 사유가 있으면 상고 사유가 되고. 그러니까 상고는 대부분 한 군데니까 상고 이유가 있잖아요. 상고 이유가. 근데 항소는 항소 이유는 따로 없죠. 민소법에. 그래서 어떨 때만 항소할 수 있다. 이건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모든 사유를 가지고 항소할 수 있고 그래서 확정 전 상소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확정 후에는요. 이 사안처럼 확정 후에는 뭘 봐야 돼요?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 여부를 봐야죠. 확정 후에는 다투는 게 재심이니까.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있으면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재심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451조 그러니까 1호부터 11호까지 쭉 스크린하면서 재심 사유가 있는지 그럼 재심 사유가 있으면은 재심하는 거고요. 재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재심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유효잖아요. 유효. 그래서 유효 시작했으니까 못 다투죠 이때는. 그래서 어떤 사유를 간과했더라도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럼 이제 재심 사유 아니면 뭐예요?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처분권주 위반하면 처분권주 위반. 그러니까 처분권주 위반이 재심 사유일 것 같잖아요. 없어요 재심 사유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뭐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원고가 피고한테 1억 청구했어요. 근데 판사님이 실수로 1억 5천 인용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다퉈가지고 만약 에 확정됐다. 그러면 유효예요 유효. 처분권주 위반은 이제 무효인 판결 아니고 통설에 따르면. 그 다음에 재심 사유에 처분권주 위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유효인 거죠 유효.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아까 상고에서 상대적 상고 이유, 절대적 상고 이유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재심 사유도 상고 사유가 되잖아요. 재심 사유. 그게 451조 1항 단서에 있죠. 단서. 그러니까 상고 사유는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요 틀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소법이라는 게 당사자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뭐 많은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 또는 이제 그 전 단계로서 뭐 원고의 소송행위가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묻잖아요. 뭐 소취하였는데 뭐 효과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소를 취하였는데 뭐 강간 판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무효로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요 안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는 암기장 통해 가지고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 틀이 이제 또 민소법 사례 문제 거의 한 40% 50% 차지하는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은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4페이지 왼쪽편에 로마자 1번을 보시면 성명 모형을 강간 판결의 효력을 먼저 쓰고, 하여간 강간 판결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쓰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구제 방법으로서 확정 전 확정으로 가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1심 판결 선고되더라도 항소할 수 있으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1번에 성명 모형을 강간 판결이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효인 판결 외워두고 나머지 다 유효다. 그러니까 유효인 판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무효인 것만 외워두고 아니면 유효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위법한 판결이죠. 그러니까 위법한 판결이 뭐예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소나 재심은 원 판결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위법하지만 유효인 판결. 그래서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예요? 유효인 판결이니까 피모용자한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죠.
따라서 B의 성명 모형을 간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일단 유효인 판결인 거고 무한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 구제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금 보신 대로 상소 재심 여부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 판례는 뭐예요? 절차 보장 못 받은 거 전부 다 무권 대리 준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참칭해서 소송행위했을 때 소대권이 없는 자가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죠. 절차 보장 못 받았을 때. 따라서 법원이 피고 아닌 자가 피고 모형에서 진행 사실 알지 못하고 판결하면 무권 대리처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소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심에 대해서는 2심으로 항소하는 거고,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는 이제 상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424조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되잖아요. 그다음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 의결은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마찬가지죠. 모용자 B가 선임한 변호사도 무권 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간 판결에서는 확정전 똑같죠. 상소 재심. 그래서 이 사안에서 그래서 그 얘기니까 이제 무권 대리 이렇게 절차 보장 못 받으면 다 무권 대리 준해서 보죠.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같이 외워두셔가지고 추인 가능성. 이게 유리하면 추인하는 게 좋잖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 용도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 학설들은 다 외우시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는 제가 뭐가 타당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일반론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이제 판례가 있는 것들은 판례 쓰면 되고 이제 뭐 그런 통설 이제 견해 대립은 이해 용도로 써놓은 거니까 이제 뭐 다 외울 자신 있으면 외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가 타당하다고 써놨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통설적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설을 보면 유리한 판결 여부를 불문하고 피모용자의 추인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러면 되죠. 자기가 효과를 받겠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추인은 뭐예요? 시기적 제한이 없죠.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법적 안정성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고심에서 해도 되고 재심에도 해도 되고 물론 추인해놓고 뭐 상소 재심하면 안 되죠. 추인하면은 하자가 치유되니까. 그러면서 보시고 그래서 관련 판례 항소장이 타인이 당사자 명의를 도용해서 작성 제출했더라도 그러니까 무권 대리 또는 뭐 위조된 항소장이 제출됐잖아요.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 대리 뭐 당사자 본인이 추인해도 되고 적법한 소대가 추인해도 되죠. 그래서 본안 변론하면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잖아요. 항상 뭐 민법도 그렇고 뭐 명시적은 쉬우니까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본안 변론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묵시적. 그러니까 이런 뭐 무권 대리는 절차적 하자는 안 다투고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변호사가 1심에 절차적 하자는 안 다투고 뭐 이제 본안 변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변제했느니 만났느니 이런 거 그럼 다 묵시적 추인이죠. 그래서 추인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추인이 되면 이제 이게 뭐 무권 대리 같은 건 유동적 무효인데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오히려 법적 안정성 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상고심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인 가능성도 가끔씩 빼먹는데 이제 그것도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4페이지 왼쪽 편 그 쟁점 박스에 제가 정리한 대로 피의모용자한테 미친다. 왜냐하면 무효인 판결이 아니니까 그 피의모용자는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사유는 절대적 상고 이유, 그다음 재심은 뭐 사모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2번 목차 같은 거는 안 썼다고 치명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쓰는 사람들은 배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약수령처럼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니까 뭐 상소 재심만 쓰면 되지 않느냐. 곁다리로서 이제 추인 가능성도 써라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당사자 확정에서 제일 뭐 많이 문제가 되는 보통 뭐 재소존 사망인데 재소존 사망은 이미 시험에 나왔잖아요. 뭐 또 나올 수 있지만 뭐 올해도 소송 중 사망 나왔지만 항상 뭐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명 모형은 중요한데 안 나왔으니까 요 문제. 그럼 요 문제 꼼꼼히 푸시면 뭐 선택형도 뭐 웬만하게 커버되니까 그러니까 사례형 대비로 쟁점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형을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공부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선택형 문제집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 때처럼 뭐 객관식만 따로 보고 이러면 또 몰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사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선택형으로 확인하고 이래야지 선택형을 풀면서 막 이렇게 정리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 3문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당사자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합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뭐예요? 민법적으로도 중요하죠. 그럼 뭐 이제 조합의 채권자, 조합원의 채권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민법 정의한 대로. 근데 이제 민소법으로도 중요한데 주소가 뭐라고요? 조합의 당사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목차를 기억하셔가지고 조합이 떴다. 그러면 민법에 아니 문제에서 조합이라고 주어지지 아니하면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를 쓰고 그다음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거 쓰고 그럼 간편한 소송 수행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당사자를 내보내는 거냐, 대리인을 내보내는 거냐 그 두 가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조합과 비법인 사단은 실질 가지고 판단하니까 문제에서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갑은 뭐 등등에 따라서 원호 대상자 실제 판례 사안이죠. 광주 목공조합을 설립했다. 그런데 거기서 조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노동조합도 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갑과 뭐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이걸 쓰라고 자꾸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합의로 하고 뭐 등등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자격 제한, 가입 탈퇴에 제약이 있다. 그렇게 뭐예요? 이게 단체성이 약하고 뭐예요? 가입 탈퇴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인적 구성을 중요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개성을 중요시하겠다. 그러니까 단체성이 있다는 건 삼성전자 같은 건 주주가 누군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단체성이 단체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중요한 거지 주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조합원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들어오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은 단체성보다는 이 구성원들의 개성이 중요시 된다. 그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인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써야 돼요. 그래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 구별 기준에 첫 번째 문단에 판례는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을 명칭과 상관없이 이잖아요. 그 설문에서 조합 뭐 광주 목공 조합이니까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써야죠 당연히. 그래서 오른쪽 로마자 2번에 이건 뭐 민법책에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 규약, 조직 이렇게 외웠는데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키워드를 외워두시면 문장을 이제 붙이는 거는 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수님들도 대각선으로 대충 읽기 때문에 그냥 문장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목적, 규약, 조직 이런 거 단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목적이 있고 규약이 있고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 단체가 존속이 되고 예, 그럴 때는 비법인 사달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준을 써줘야 되잖아요. 기준 쓰고 따라서 사안에서는 이거 써줘야죠. 그 설문에서 이런 게 사안 포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장하게 쓸 필요 없고 어차피 출제자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합의 규정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점에 비춰서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단체의 법적 성질이 안 나오면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럼 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로마자서 한번 뭐예요? 주소가 당사자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도 꼭 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도 안타까운 게 제 입장에서 안타깝잖아요. 마지막에 11월, 12월에 이때 시험 보는데도 이제 다른 형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당사자 능력의 문제를 그러니까 목차를 외워서 쓰라고 해도 10명 답안지 보면 한두 명 꼭 빼먹는다고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객관식 뭐 두세 문제 날아가는 거 똑같으니까 자꾸 외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면 막 긴장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평상시 안 하던 실수를 좀 하죠.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에요. 그럼 판례 2개 써야 되잖아요. 이제 뭐 법에 설립된 원호 대상자, 강조 목공자, 뭐 민법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뭐예요?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자단은 이제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뭐 부정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키워드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 조합의 당사 능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쓰면은 점수를 많이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검토는 뭐예요? 이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되죠. 이제 결국 이제 조합의 합유 관계와 비법인 사단의 총유 관계는 입법자들이 다 구별해 놨잖아요. 그리고 당사 능력을 긍정하면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죠.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죠. 그럼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의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당사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소송 요건이잖아요. 소송 요건 연결된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죠. 근데 강간 판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대로 강간 판결 이런 식으로 이제 강간 판결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당사자 능력을 강간 판결에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여력이 되시면 견해 대립을 다 쓰시든가 아니면 제가 뭐가 타당하다고 했잖아요. 그 결론을 쓰시든가 그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자, 견해 대비 일단 볼까요? 집행이 불가능해서 무의미한 판결이므로 무효로 본다는 견해도 있어요. 당능을 관과한 판결은 무효다. 그 다음에 이설에 아니다. 소송 능력 하자에 유추해서 재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재심의 당사자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있을 것 같은데 없죠. 그래서 소송 능력 판결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하지 아니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무효로 보면 안 되고 재심은 엄격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유추적하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유효라는 거잖아요. 유효. 그러니까 학설은 뭐예요? 무효설, 유효설, 재심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못 쓰실 것 같으면 뭐 견해는 유효설, 무효설, 재심설이 대립된다. 뭐 이렇게. 그럼 재심설에서는 특히 소송 능력 판결로 본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판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도 상관없고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검토는 그냥 유효설로 갔어요. 그래서 검토로 가서 조합의 실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제하지 않은 즉 사망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은 취지가 다르죠. 그리고 재심 사유는 엄격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유추정하기 어렵다. 그럼 뭐예요? 무효 아니고 재심 아니면 유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삭설은 대립되는 거니까 판례는 없고 그래서 유효니까는 확정 전 상소인데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 없잖아요. 그냥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위법하지만 이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근데 이제 재심 사유 아니라고 이제 전제를 달았으니까 재심 아니고 그냥 상소할 수 있지만 재심 사유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검토는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데 뭐 검토 부분에 써놓은 게 기존에 뭐 다수설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논이니까 이제 그거는 당사자 능력 강간 판결은 판례는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간편한 소송 수행 방법을 봐야 되는데 이걸 교수님들이 이제 외워서 썼는지를 보려고 일부러 끊어서 낼 수 있어요. 일부러 끊어서 내 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워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당사자를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대리로 내보내는 건지 그걸 잘 봐야 돼요. 특히 업무집행 조합원을 당사자로서 또는 대리로서 이렇게 이제 일부러 끊어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외워가지고 쭉 쓰시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엉뚱한 답안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단 그럼 가장 이제 원시적인 방법은 뭐예요? 전원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전원이. 그래서 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이제 로마자 2번에 소송 성태 이것도 이제 일반론이어서 좀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실제 답안은 뒤에 뭐 실전 답안처럼 정도 쓰시면 되니까. 자, 로마자 2번에 합의물의 처분 변경, 합의 지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소송 형태는 뭐예요? 소송 형태는 실체법상 관리 처분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형태 다수 당사자 소송은 고필공부터 검토하고 고필공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고필공이 아니면 뭐예요? 유필공인지 검토하고 그다음 아니면 통공이잖아요. 통공. 다수항사 통공. 그래서 결국 이제 뭐예요? 이제 고필공인지 여부는 실체법상의 아까 얘기했죠. 실체법상 관리처분권. 그래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을 그러니까 민법 같은 실체법에서 전원이 해야 된다. 그럼 소송도 고필공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소송수행권이라고 그랬죠. 소송수행권.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당사자 적격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 적격. 그래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을 같이 갖고 그러니까 실체법에서 전원이 해라. 그럼 소송수행권도 전원이 해야 되고 그럼 당사자 적격을 고필공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필공은 뭐예요? 소송법상 판결효력. 그래서 소송법상 이제 판결효력. 판결효력이 뭐예요? 기판력 말하잖아요. 판결효. 소송법상 판결효는 기판력을 말하죠. 그래서 기판력을 받는 애들은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죠. 근데 같이 갈 때는 전원이 한꺼번에 가야 된다. 유필공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통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거 방식으로 이제 고필공인지 유필공인지 아니면 통공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합은 뭐예요? 민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자 2번 1번 합의물의 처분 변경, 그다음 합의 지분의 처분, 공유 지분하고 다르죠. 그때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 이게 뭐예요? 민법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필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물의 관리 처분권은 그러니까 이제 고필공, 유필공, 통공인지 이런 것도 올해도 뭐 그 소송 탈퇴에 대해서 이제 필공으로 바뀐 판례가 사례 출제됐지만 이런 얘기들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관리 처분권은 전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고필공이 되죠. 다만 보존행위는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더라도 이거는 뭐 통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보존행위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상관없고 같이 하더라도 그건 통공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수동소송의 형태도 이제 민법에서 보신 대로 조합재산 집행하려면 판결문에 뭐예요? 조합원 이름이 다 나와야죠.
자, 그래서 조합 재산에 대한 소송 역시 필공인데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한테 물을 때는 그 사람만 피고로 하면 되죠. 그래서 조합 재산 집행하려면요. 판결에 조합원이 다 나와야죠. 그러니까 뭘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 재산일 때는 전원이 나와야 되지만 개인 재산을 집행할 때는 걔만 피고로 하면 되죠. 그만. 그거는 이제 민법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조합의 채권자의 이제 권리 취득 방법 그거 이제 정리돼 있었죠. 이제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일부라도 누락되면 각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로 소재기한 측도 다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소송 형태는 전원이 다 나오는 고필공인지 아니면 통공인지.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통공이 되고 나머지는 뭐 고필공이 되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 로마자 3번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 위임한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뭐 대리인을 내보내는 방법 써봐라. 그럼 이거는 이제 로마자 3번 그대로 쓰면 되죠. 뭐 변호사 선임하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소대를 선임해서 소송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88조 간단히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7페이지에 중요한 게 로마자 4번에 여기도 보시다시피 판례는 없어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업무집행조합원을 즉 그 법률상 소송대리인 제목의 통감 쳐치고 법률상 소송대리인 하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상법상 지배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법이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상법에 있잖아요. 근데 업무집행조합원은 민법에 그런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소송 대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례는 없지만 중요한 쟁점인데 특히 변신은 또 상법까지 같이 보니까 내용을 보세요. 상법상 지배인은 상법 11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판상 행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죠. 재판상 행위가 뭐예요? 소송 대리잖아요, 대리. 변호사가 아닌데도. 그래서 상법은 이제 지배인을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문에 재판상 행위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대리인으로서. 근데 업무집행조합원은 민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업무집행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대리권이 있는 거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그 대리권 안에 소송 대리권이 있느냐 여기 학설 대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업무집행조합원은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배인은 명시적으로 있는데 그럼 지배인처럼 볼 거냐 견해를 된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11조 1항과 민법 709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 단어만 들어가면 그냥 배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답안을 받죠. 그 다음에 내용 좀 잘 쓰면은 뭐 고득점이 돼서 표준 점수 뭐 60점씩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그 단어만 들어가면 요 배점이 뭐 얼마가 되든 합격하는 답안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을 소송대리, 법률상 소송대리로 볼 거냐? 왜냐 상법 11조 1항 지배인은 재판상 행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은 그냥 대리권이 있는 걸 추정한다. 그래서 그 대리권 안에 소송대리권이 들어가느냐? 학설대립 되겠죠? 그렇다 아니다. 두 가지잖아요. 일설을 보시면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상 지배인, 똑같은 사람이 또 선장인데 선장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지배인과 달리 재판상 행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게 부정설. 아니다. 709조의 대리권 안에는 당연히 소송 대리권도 들어간다. 그게 이제 긍정설이죠. 그럼 검토는 어디로 가 상관없어요. 이건 뭐 판례도 없고. 그래서 뭐 긍정으로 가든 부정으로 가든 거기서 끝나는 논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설했다, 뭐 다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하여간 긍정설로 갔어요. 뭐 여러분 편하실 대로 가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골라야지 그러면 헷갈리니까 나는 이게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 이제 그걸 미리 정하고 정리해놔야죠. 그러면 이제 뭐야 간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법률상 소송대리를 인정하면은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긍정설로 저는 갔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이제 그 소송 수행 방법이 크게 보면 전원이 다 나오는 거는 뭐냐? 그게 로마자 2번이죠. 그래서 이제 고필공인지 통공인지 나눠서 정리하시고 그다음 대리인을 통한 방법은 뭐예요? 소송 위임이야 소송 대리. 변호사 내보내는 거 당연하고 그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을 얘를 대리인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그게 로마자 4번.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대리인 나오면 뭐예요? 로마자 3번과 4번만 쓰셔야 돼요. 대리인이 나오면. 근데 이걸 외워놨다가 이제 대리인만 나오면 이제 막 대리인을 내보면 막 선정 당사자까지 쓰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선당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로 내보내는 방법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리인일 때는 로마자 3번, 4번 그 구별하셔야 돼요. 그 일부러 교수님들이 그냥 간편한 소송 수행 방법을 서술해봐라. 그럼 너무 양도 많고 다 외워서 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쪼개가지고 업무집행조합원을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이 변호사가 아닌데 얘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오. 그럼 이제 로마자 4번만 쓰는 거잖아요.
거기다 선정 당사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선정 당사자는 원고, 피고,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A 조합 이제 그 소송 대리인 홍길동 이렇게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로마자 4번이. 그다음 오른쪽 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을 당사자로서 얘를 원고, 피고, 당사자로 내보내는 방법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럼 로마자 2번 얘를 먼저 써줘야죠. 조합원의 일원이니까 그 업무집행조합원 뭐 반장 뽑듯이 거기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소송수행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임의적 소송 담당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법정 소송 담당이 법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자 3번,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문 규정 있는 선당. 그 다음에 명문 규정 없을 때 인정 여부. 100% 다 조합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4번은 그래서 선정 당사자는 뭐 개념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 당사자 허용 여부. 나중에 뭐 해당 진도에서 또 한번 선정 당사자도 쟁점들이 많아서 다 한번 정리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상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선당할 수 있다. 특히 뭐 65조 뭐 관련해서 공동의 이해관계 이건 나중에 선당에서 한번 정리하시기로 하고 그다음 로마자 4번에 임의적 소송 담당 그러니까 선당도 명문의 규정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잖아요. 그럼 이제 개념 쓰는 거죠. 권리관계 주체 뭐 임의 대리처럼 의사에 기해서 소송 수행권 그러니까 소송 담당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사자 적격의 문제고 당사 적격은 소송 수행권 관리 처분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소송 수행권 동감 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요건만 갖추면 되잖아요. 그게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하지 않고 넘어가서 변호사 대리 원칙이 같은 말이 소송 집탁 금지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대리 원칙이나 소송 집탁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뭐 같은 말이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또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권리 주체인 자가 소송 수행권, 당사자 적격, 관리 처분권 포함한 수여하고 그다음 뭐 그 첫 번째 소송 담당자도 소송을 수행한 뭐가 있어요? 고유한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조합이 이기면 자기도 조합원이니까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 원칙 그 같은 말로 소송집탁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이를 인정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된다. 그럼 합리적 이유에 또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소송 수행권을 포함한 관리 처분권을 수여받고 그 다음에 고유한 이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소송 수행권, 관리 처분권, 고유한 이익 이렇게 세 단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 뭐요? 이제 기판력은 218조 3항에 따라 미치잖아요.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피담당자한테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송의 당사자로 나가면 그 판결 효력은 전 조합원에게 미치죠. 그다음 판례도 있잖아요. 여기는 민법상 조합에서 등등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 당사자예요. 대리인이 아니라 그래서 대리인으로 내보내는지 당사자로 내보내는지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라는 거죠. 조합재산 관리하고 뭐 등등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 집탁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요.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 가능하다. 긍정하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 규정 없는 임의적 소송 신탁은 99% 조합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의 당사 능력 중요하고 검토는 뭐 판례대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업무집행 조합원이니까 뭐 변호사 대리를 잠탈할 목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업무집행 조합원도 조합이 승소하면 자기도 이익이 되니까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행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게 뭐 긍정설이 다수월 판례니까. 그래서 의민 요건 판례 검토 이렇게 가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당사자 능력을 부정해야죠. 부정하고 나서 간편한 소송 수행 방법 그러니까 전원이 나오는 방법은 6페이지의 로마자 2번 부분에 고필공이냐 통공이냐고 그 다음에 대리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6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로마자 3번과 4번이에요. 대리인은 그 다음에 얘를 당사자로 내보내는 방법은 7페이지에 있는 로마자 3번과 4번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일부러 교수님들이 끊어서 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조합의 뭐 업무집행조합원이 갑이다. 근데 얘를 이 소송에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7페이지 오른쪽 거만 써야죠. 근데 업무집행조합원을 대리인으로서 얘는 변호사는 아닌데 대리인으로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럼 7페이지 왼쪽 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이걸 그냥 단순히 외웠는지 그걸 평가하려고 일부러 끊어서 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고 당사 능력에서 조합은 중요한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모의 시험에서도 거의 최근에 아이가 모의 시험에서도 잘 안 다뤘던 쟁점이니까 철저하게 좀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민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서 암기장으로 좀 보완해서 좀 정리를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